조선 대외관계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조금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너무 길다 싶으면 있죠. 오늘 적당히 찍다가 좀 자르고 있죠. 내일 이제 연결해가지고 일단 강의를 붙여놓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대외관계 이제 두 번째 시간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외관계가 뭐냐면 조선 초에 이제 4대 교련에서 기본적인 초기 대외관계가 정립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중 일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를 묘지로 만들었다 해서 3대 외란이 일어나서 4대 사화기 요 그 살인 등장기 때 대일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붕당 정치에 가면 그 악화의 정점을 찍는 사건인 임진왜란 등장하게 되고요. 동시에 임진왜란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호란, 두 차례 또 호란이 등장하게 돼요. 외란과 호란이 이 붕당 정치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양난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 중기에 조선 사회를 갖다 크게 바꾸었던 두 개의 큰 외란들, 외부로부터 일어난 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난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먼저는 이제 임진왜란부터 들어갈 겁니다. 임진왜란은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에서 이제 연장선이에요. 3, 4를 묘지로 만들었다. 외부들이 이제 계속 침략을 가해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정점을 찍는 게 이제 임진왜란 보시면 돼요.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이제 배경을 보시면 국내적으로는 있죠. 3, 4를 묘지로 만들었다. 이 외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갖다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원래 주던 것들을 혜택들을 줄이고 교류의 문을 갖다가 줄이고 문을 닫고 교류를 조금만 해주고 그리고 울매변 이후에는 아예 문을 갖다 완전히 닫아버리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애들 뿔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자, 일본 애들을 이렇게 화나게 한 상태에서 우리는 있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갖다 못하고 있었어요. 세조의 직전법 실시 이후에 농민들이 붕괴되고 있죠. 조선 전기의 군사 조직은 농민 번상병, 농민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시스템이었는데 농민들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스스로 방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본 애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첩자들을 갖다 파견해서 조선의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첩자로 왔던 애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보고를 했던 내용을 갖다 보면은 조선에는 있죠. 군사가 없다, 병사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의 이제 방어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당시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 이제 붕당이 갓 성립되던 선조시기예요. 선조시기.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안을 갖다 내놓기보다는 붕당들끼리 서로 견제를 하면서 있죠. 뚜렷한 이제 대안들이라든지 어떤 대책들을 갖다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문제. 그 다음에 대외적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배경을 보시면 일본 상황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일본에 이제 한 100년 가까운 전국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에 이제 쇼군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죠. 서로 전쟁, 100년간의 이제 전쟁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100년간의 전쟁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의해서 풍신수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통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통합 이후에 일본 상황이 어떠냐면은 100년 동안이나 일본 전국에서 이제 각지에서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병력들이 지금 남아도는 거예요.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너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또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리한 도요토미라는 인물이 있죠.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외부적으로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병력을 갖다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있죠. 해결안을 갖다가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명나라를 정벌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갖다 하게 돼요.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를. 그리고 이제 이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길이. 그래 얘들이 이제 조선에 편지를 써가지고 있죠. 정명가도를 외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명가도. 정벌하다, 명나라. 정벌하다, 명나라. 우리가 일본이 있죠. 명나라를 갖다 정벌할 때니까 조선은 길이 되어달라.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당연히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적어도 진심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우리가 외교를 안 해주니까 우리한테 투정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있죠. 진짜로 명나라를 갖다 정벌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있죠.
임진을 한 직전에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해서 일본 상황을 갖다 살펴보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이제 붕당은 한참 시작될 때예요. 붕당 간에 갔다 가지고 완전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동인은 전쟁 안 일어날 것이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붕당 간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의견이 불일치를 이루고 있죠. 결국에는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골든타임을 갖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전쟁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무력한 대응을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개정과 무력한 대응. 자, 전쟁이 이제 일본군들이 부산으로 침략을 갖다가 시작을 하게 돼요. 부산으로. 부산에 나름대로 있죠. 류성룡이라는 똘똘한 인물이 있죠. 실제로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갖다 해놨어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부산에 나름대로 유능한 있지 않습니까? 장수들을 갖다가 부산에 파견을 해놔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침략해온 일본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류송룡이 예상을 했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예측을 했던 규모를 훨씬 더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고려 말에 있지 않습니까? 황산대첩 때 왜구들이 우리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쳐들어온 거거든요. 2만에 달하는 왜구들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류성룡도 많이 쳐들어오면 한 2만 정도 쳐들어올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쳐들어온 침략을 했던 왜구들 규모가 거의 20만, 30만에 달했어요. 예비병까지 하면. 그러니까 유성룡이 예측했던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정발, 송상현 이런 인물들이 부산 일대에서 부산진, 정발, 동래성, 송상현 전부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항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있죠. 부산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있죠. 거점으로 해가지고 쫙 올라옵니다. 일본군이 100년 동안이나 내전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 있는 베테랑 부대예요. 이 베테랑 부대를 가지고 이제 서울을 목표로 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얘들은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듯이 군대를 갖다 3군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고니시가 원래 선봉이거든요. 고니시가 이제 부산을 갖다 차지했던 인물이에요. 고니시, 가토 구로다. 가토 구로다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니시가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에 고니시를 암기하십시오. 가지고 이제 이 고니시를 비롯한 3군으로 나눠 가지고 있죠. 누가 먼저 서울을 함락시키냐 하면서 경쟁하듯이 북상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니시군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고니시군을 갖다 막기 위한 시도들이 등장하는데 허망한 시도들을 한 번도 제대로 맞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시험에서 순서상으로 언급되는 전투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충청도로 올라가는 요 길목에서 이제 2일이 상주 전투, 2일의 상주 전투. 일이 상주에서 있죠. 경북 상주에서 일본군을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상대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 조선의 최대 명장이라고 부르던 신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신립이라는 인물. 북방의 여진족으로 갖다 토벌하면서 성장했던 인물이에요. 기마병을 되게 잘 다루던 인물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이 기마부대를 통해서 일본의 이제 조총부대를 갖다 물리치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하던 신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일본 내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의 기마부대를 되게 귀신처럼 쓰는 지방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걔를 갖다가 있죠. 걔 이름이 뭐였더라?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에 있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임자였던 인물이 조총을 갖다 귀신처럼 사용했어요. 얘가 이제 기마부대를 갖다가 상대하는 조총 전술을 갖다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신립은 그거를 갖다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마부대로 충분히 조총부대를 갖다가 상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이제 충주에서 탕금대에서 일본의 조총부대라 붙었는데 결과는 있지 않습니까? 참패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탕금대에서 참패를 하면서 서울로 오는 길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조는 있죠. 믿었던 신립이 패배하고 나니까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서울과 백성들을 갖다 버리면서 있죠. 개성 거쳐서 평양 거쳐서 마지막 의주까지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주에서는 마지막 가가지고 있죠. 명나라로 튀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명나라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 명나라로 와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백성을 버리고 명나라로 오면 있지. 너
여기 조선보다도 더 위험한 위험한 무서운 지역으로 보낼 거라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조가 결국에는 의주에서 도주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선조는 실제로 이제 그 의주로 도망가 가지고 있죠. 전쟁 내내 뭐 하냐면 있죠. 의주에서 명나라 보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SOS 친 거 그거밖에 실제로 한 일이 없어요. 실제로 7년간의 이제 전쟁을 갖다 주도했던 인물은 광해군이라는 왕세자입니다. 원래 선조가 되게 싫어했던 인물이요. 선조가 되게 싫어했던 인물. 근데 그 선조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똑똑한 애가 이제 광해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을 갖다가 왕세자로 세우고 있죠. 이 광해군에게 분조, 조종을 갖다가 절반을 나눠주면서 있죠. 네가 전쟁을 갖다 수습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기는 저 안전한 의주에 가서 도망가 있고 선조가 욕을 많이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아들이 있죠. 광해군이 똘똘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야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해군에 있죠. 분조를 이끌고 의병과 민심들을 갖다 수습하면서 이 전쟁을 갖다가 이끄는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쭉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뭐가 출제가 되냐면 임진왜란의 전개과정이에요. 전개과정. 전개과정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리 고난도 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있죠. 암기 팁을 갖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시작해서 있죠. 초반에 이제 우리 쭉 밀립니다. 쭉 밀립니다. 이 밀리는 과정들을 갖다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부산 빼앗기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상주, 그 다음에 충주의 탕금대, 그 다음에 한양, 그 다음에 이제 뭐 개경, 평양까지 요까지 이제 쭉쭉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쭉 밀리면서 우리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선조 뭐예요? 그러니까 한양 버리고 개경 버리고 평양 버리고 의주까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밀리는 라인 그리고 일본군이 이제 평양까지 이렇게 딱 진군을 하는 거예요.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밀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선의 반격. 그 반격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다에서부터 이순신에 의해서 시작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이제 이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 자체를 갖다가 이제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수륙 병진 작전, 육지에서 막강한 있지 않습니까? 육군을 갖다 이용해서 쭉 밀고 올라가고 바다를 통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 이런 이제 작전 체제 시스템을 갖다 짰었는데 바다에서 이순신에게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하는 거예요. 23번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23번을 전부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이제 보급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전략들이 이제 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순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일본을 갖다 막아냈던 주요 전투입니다. 자, 옥포의 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옥포의 전은 왜 중요하냐면 이순신의 최초의 승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사천의 전은 뭐 좀 고난도로 빠지고요. 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뭐 거북선이 첫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완전 중요합니다.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첩 중 하나로 있죠. 이순신이 남해와 서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전투입니다. 하객진, 한산도 대첩을 갖다 묘사할 때 하객진이 등장을 하는데 하객진이 뭐냐면 적 배들을 갖다 유인을 하는 거예요. 유인을 해가지고 있죠. 하계 날개처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포위 선멸전을 갖다 벌이는 거예요. 이게 하객진이라는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일본 대군을 갖다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한 전투. 임진왜란 때 가장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가 한산도 대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산포해전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이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한테 패배하고 나면 더 이상 이순신이랑 전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면 깨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포에 딱 장 박혀가지고 있죠. 안 나오려고 해 이것들이. 그러면 이순신이 이제 부산에 한번 방문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부산을 박살내는 전투. 그게 이제 부산포 해전이에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산도 대첩이에요.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을 비롯한 있죠. 주요 전투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요까지 우리 쭉 밀리는 라인. 우리 개전 그리고 무력한 대응.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부터 있죠. 우리 반격이 이제 시작돼 가는 거예요. 뭐 한산도 대첩을 중심으로 한 여러 해전들이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바다를 통해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있죠. 이 바다의 보급로가 이순신에 의해서 다 막혀버리죠.
그러면 일본의 플랜 B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육로로 보급을 하자. 육로로 보급하자. 바다에서 보급이 안 되면 좀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육지로 보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육지로 보급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육지에서 보급을 막는 주체가 누구냐면 광해군과 의병들이요. 광해군이 전국의 의병들을 갖다 독려해가지고 있죠. 이 의병들이 육로에서 보급들을 갖다가 막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겠죠. 이런 지리적 이점을 갖다 잘 이용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보급로를 갖다 차단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바다로도 보급이 안 돼. 육로로도 보급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플랜 C로 들어가는 거예요. 플랜 C. 세 번째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요 호남 평야 일대요. 충청도, 전라도 일대요. 이 일대를 갖다 점령해서 자급자족을 하자는 거예요. 자급자족. 그래가지고 이제 자,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이쪽 길목을 지키는 도시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주성이에요. 진주성. 진주 대첩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진주 대첩에서 자, 김시민을 중심으로 한, 김시민은 관리예요. 김시민 목사를 갖다 중심으로 한 의병들, 곽재우 같은 의병들이 합세해 가지고 있죠. 기적적으로 자, 전라도로 들어가는 관문을 갖다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진주 대첩이에요. 진주 대첩. 자, 여기가 이제 한산도 대첩 등, 그다음에 이제 진주 대첩. 그리고 이제 진주 대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갖다 끌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명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전쟁에 일본이 내걸었던 명분이 있죠. 정명과도요.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과 의리를 지키면서 길 못 열어준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전쟁이 조선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이 있죠. 드디어 우리를 갖다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명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육지에서 평양을 갖다가 되찾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평양. 그게 이제 평양성 전투가 되는 거예요. 평양성 전투. 그리고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의 우월한 화기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평양을 갖다 탈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명군을 이끄는 이호송이라는 사령관이 있는데 이 이호송이 일본 왜구들을 갖다 좀 만만하게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있죠. 바로 서울을 갖다 대착했다면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내려가다가 이제 매복하고 있던 매복한 왜국들한테 큰 타격을 갖다 입게 돼요. 그게 이제 백제간 전투라는 전투예요. 매복한 왜구들에게 명군이 큰 타격을 입는 전투. 이 백제간 전투 이후에 이호성이 일본에 겁을 먹게 돼요. 겁을 먹고 더 이상 있죠. 평양에서 안 내려가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군, 남쪽에 살아남아 있는 조선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호성이 겁을 먹고 안 내려오니까 이호성 보고 있죠. 연합작전을 펼치자면서 자, 여기 이제 그 서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행주라는 곳으로 집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행주라는 곳으로. 그러면 이제 평양에는 명나라군이 행주, 서울 바로 밑에 행주에는 있죠. 우리 조선의 군들이 집결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평양을 빼앗기고 서울로 퇴각해 있던 일본군들이 있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좀 깝깝한 거예요. 앞뒤가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평양의 명군과 남쪽에 이제 조선군이 협공을 해오면 퇴각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선군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선공을 합니다. 선공을 갖다. 둘 중에 이제 만만한 있죠. 행주에 있던 조선군을 갖다 침공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있죠. 이 만만해 보이던 조선군에게 일본의 대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이제 행주 대첩이에요. 행주 대첩. 당시 일본군은 2만에 달했고 조선군은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권율이 있지 않습니까? 행주에서 대승을 갖다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권율의 행주 대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행주대첩에서 일본이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서울을 갖다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서울을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알아서 진해가 알아서 부산으로 퇴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갖다가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서울을. 요게 이제 우리 반격의 흐름입니다. 밀리는 라인은 쭉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격할 때는 자, 바다에서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진주 대첩, 그 다음에 평양성 전투, 행주 대첩. 그리고 행주 대첩 승리하면 일본군이 알아서 한양에서 물러나면서 한양을 되찾게 된다. 요 순서를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요 순서. 이것만 암기하면 최고 난도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순서가 어렵다. 난 좀 쉽게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일본군한테 초기에 이제 쭉 밀려요. 밀리고 이제 조선의 반격이 있지 않습니까? 반격이 고양이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 고려 말에 본 전투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 고양이가 싸우다가 상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상처 생긴 이제 고양이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형태로. 자, 첫 번째 히읗 한산도 대첩, 두 번째 히읗 진주 대첩. 요 피읍은 평양성 전투.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히읗 나오는 거는 행주 대첩 해가지고 이렇게 전투 고양이를 통해서 이름을 암기하셔도 되고, 요거를 암기하시면 지리적 위치라든지 고난도 문제까지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쉬운 문제만 대응할 수 있고. 임진왜란은 요 순서들을 갖다 많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까지가 이제 임진왜란이에요. 일본은 이제 부산으로 빠지고 있죠. 우리는 한양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명과 일본 간의 휴전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뜨리고 온 지식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의병장 대표 이제 의병장들 살펴볼 건데, 의병장 문제도 출제 빈도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이제 출제되면 주요한 의병장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4명의 의병장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지금의 이제 북한 땅 일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고 둘 다 승이에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스승이고 사명대사가 제자입니다. 이 둘을 좀 잘 구별을 해주세요. 둘이 뭔가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둘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꽤 등장하고 있어요. 자, 서산대사는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이 휴정이에요. 휴정. 그 다음에 사명대사는 유정이에요. 유정. 뭔가 좀 비슷하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인데 이름도 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둘을 갖다 구별하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방위에 동양에서 방위가 갖는 의미를 갖다 알려드렸어요. 동쪽은 뭔가 파릇파릇한 느낌이라고 했죠. 서쪽은 이제 다 죽어가는 갈대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서산대사가 실제로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임진왜란 끝날 무렵 있죠. 휴전 협정을 맺을 때 서산대사를 갖다가 이렇게 사신으로 파견하려고 했어요. 일본 애들이 불교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서산대사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고 있죠. 사명대사가 나중에 대신이 있지 않습니까?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한 그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될 정도로 서산대사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게 서쪽 들어가니까 나이가 많다. 이분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죠. 서쪽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묘지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가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휴자 들어가고 시류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지, 묘자 이렇게 해서 서산대사와 관련된 키워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대사는 아직 이제 밝아요. 이제 아직 이제 창창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정란 하면 뭔가 살아있는 듯한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강산 하면 있죠. 뾰족뾰족한 아주 힘찬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명대사 유정이랑 연결해 주시고요. 서산대사, 휴전, 묘양산, 사명대사, 유정, 금강산을 둘을 갖다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나중에 스승 나이 많아가지고 서산대사 대신에 일본의 강화사절단으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병장 2명은 있지 않습니까? 정인홍과 곽지우 봐주세요. 정인홍, 곽지우 공통점이 둘 다 경상도고 있죠. 둘 다 경상도의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요. 조식이 그 북인의 선생님으로서 있죠. 실천을 강조했던 경가의 그리고 실천을 중시했던 인물이에요. 스승이 실천, 현실에서의 실천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발로 뛰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인홍 같은 인물들, 요 인물은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의병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자 북인의 중심 인물로서 광해군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곽재우는 있죠. 이 인물이 이 곽재우라는 인물이 의병장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홍위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 옷을 빨간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요.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경상도 일대에서 그리고 진주 대첩에서도 일본군의 후방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갖다 수행을 했던 인물이에요. 곽재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정인홍, 곽재우, 서산대사, 사명대사까지만 여러분 구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다 정리됐고요. 임진왜란 주요 4대 전투. 요거는 이제 우리 반격과 관련된 4대 전투라서 이제 고양이 그림에서 이미 정리해드렸어요. 요거예요. 전투 고양이. 고려는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선은 이제 많이 싸우고 나니까 상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전투 고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전회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큰 전투들의 휴전회담 보면 있죠. 이상하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6.25 전쟁 휴전회담에도 우리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회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휴전회담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을 보시면 일단 명나라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전해가 조선을 도와주러 와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갖다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양을 수복했어요. 한양 수복. 근데 이제 한양을 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간 전투에서 당했던 두려움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명군은 이제 일본군과 적극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휴전회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군은 뭐가 문제냐면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이 안 돼요. 지네가 싸움을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다에 이순신이 버티고 있고 육지에 의병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네도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부산으로 빠져가지고 경상도 해안에서 성을 쌓고 장기전을 갖다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과 일본이 이제 휴전회담을 갖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휴전회담에 직접 참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 휴전회담 이후에 이게 결렬이 되면 다시 전쟁이 시작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이 다시 재개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군에 있어서 있죠. 훈련도감이라는 조선 후기 5호 군령을 대표하는 있죠. 새로운 군대가 이제 설치되게 돼요. 조선 천기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농민 번상병들을 중심으로 중앙군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직업군인 있죠.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한 삼수병제라는 특이한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있죠. 군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훈련도감 휴전 중에. 그다음에 이제 지방군 제도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키워드예요. 요거 제도사 가야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방군사 제도도 정비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개량하는 거예요. 화포는 원래 우리 주무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포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군의 주무기는 조총이었어요. 조총. 전쟁하면서 이제 일본군의 조총 제작 기술도 이제 배워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비격 진천내 같은 조금 특이한 애 있죠. 시한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포탄은 있죠. 빵 맞으면 그 충격에서 빵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포탄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땅 떨어지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좀 떼굴떼굴 굴러가다 어느 시간 지나고 나서 터지는 특이한 있지 않습니까? 포탄을 만들게 돼요. 그게 비격진천내예요. 이 비격진천내를 왜 만들었냐면 있죠. 이런 포탄이 하나 떨어지면 있죠. 왜구들이 한 10초, 20초 동안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게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좀 특이한 포탄을 또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얘도 은근 시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잘 봐두시고요. 자, 이까지 해서 이제 그 휴전기 얘기예요. 휴전회담이 이제 일본과 명나라 간에 이제 진행이 되었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의 재개를 갖다 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전쟁이 다시 재개되는 거예요. 일본과 명가 있죠. 휴전협정이 결렬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갖다 했던 거예요. 조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삼도를 달라고 해요. 충청, 전라, 경상도를 달라고 하고 있죠. 명나라에는 명나라 궁주를 갖다 쳐부려 달라는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갖다 하게 되면서 결국 전쟁이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쫄 거 없습니다. 정유재라는 정말 심플해요. 임진왜란은 복잡한 거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쭉 밀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격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 두 개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임진왜란도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몇 번 그려보고 적용으로 갖다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유재라는 있지 않습니까? 휴전기 이후에 다시 재개된 전투는 암기 팁 하나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4개의 사건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시고 순서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의미부터 부여하겠습니다. 원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원균 캐릭터는 있죠. 자칭 이순신 라이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순신한테 엄청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원균이라는 인물이 그 정유재한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순신한테 또 하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조예요. 선조라는 임금. 선조라는 임금이 당시에 백성들한테 인기가 엄청 없었어요. 전쟁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 버리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갖다 지키는 모습들이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전부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모여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가 이순신을 갖다 질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순신을 갖다 질투하는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일본이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시 전쟁을 시작해도 있죠.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면 이 전쟁을 갖다 승리로 이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어. 그래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갖다 꾸몄던 거예요. 당시 이제 조선에서 파견한 스파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가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이중 스파이. 진짜로는 일본 스파이였던 거예요. 이 이중 스파이가 조선에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갖다 흘리는 거예요. 가토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장군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요 부산 어디 일대로 잠시 상륙할 거라는 헛소문을 갖다가 조선에 선조한테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조는 이 거짓 정보를 갖다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한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가토라는 애가 곧 올 테니까 네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포박하든지 섬멸을 하여라 하면서 명령을 갖다 내렸던 거예요. 이순신이 되게 이제 뛰어난 면 중에 하나가 당시에 정보전이라든지 첩보전 개념은 이미 잡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순신은 전쟁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전쟁하기 전 그 지역에 대한 답사라든지 사전 정보 같은 걸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요 전쟁 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 답사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정보 같은 걸 수집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함정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사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일본에서 함정을 판 거라고 선조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선조는 있죠. 평소 이순신 되게 못마땅한 상태에다가 이순신이 명령 불복종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조가 이순신 개 심하다면서 있죠. 이순신을 갖다가 의군부에 가둬가지고 관직도 뺏어버리고 고문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이제 이순신이 이제 병력을 갖다 전부 다 빼앗긴 상태예요. 그리고 이 빼앗긴 병력을 갖다가 원균이라는 이순신의 자칭 라이벌이 장악을 하게 되고요. 얘한테 이순신한테 내려졌던 명령이랑 똑같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가토로 갖다 잡아오라는 거죠. 근데 원균이 이제 이 병력을 이끌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원균이 이순신이 키워놨던 조선의 해군들을 갖다 싹 다 말아먹으면서 있죠.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칠천량 패배, 칠천량 전투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해상권, 남해와 서해에 대한 해상권을 상실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 전라까지도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충청 전라에 날뛰는 왜구들을 갖다가 명군이 한번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직산전투예요. 근데 직산전투가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데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게 순수하게 명군의 활동이에요. 우리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옵니다. 고난도 시험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이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원균 죽고 나서 선조가 이제 이순신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한테 다시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을 다시 복권을 갖다 시켜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순신이 키워놨던 해군들을 갖다 원균이 싹 다 말아먹은 상태예요. 남아있는 배가 당시 12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는 있죠. 선조도 바보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양심도 있고 상식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조가 이제 이순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바다는 포기하자는 거예요. 배들 없으니까. 바다는 포기하고 육지에서 명과 손을 잡고 일본군을 막아내자. 그랬더니 이제 이순신이 이제 답장을 보낼 때 뭐라고 보냈냐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 답장이 바로 요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2척의 배로 있죠. 조선이 제권을 갖다 바다의 해상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전투들을 갖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화로 나온 명량대첩이에요. 명량대첩. 12척의 배로 있지 않습니까? 자, 남해에서 서해로 넘어가는 길목에 되게 빠른 급류가 있어요. 물길은 좁고 있죠. 빠르게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다가 빠르게 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물이 멈추는 곳에서 맴 이렇게 물이 도는 해안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으로 일본 배들을 갖다 유인해 왔던 거예요. 유인해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배들 여기 맴 돌고 있으면 있죠. 12척의 배로 있지 않습니까? 대포를 갖다 쏴가지고 일본군을 갖다 섬멸하는 이런 이제 작전을 갖다 세워서 일본군을 갖다가 12척의 배로 수백 척이 넘는 있죠. 일본군들을 갖다 막아내는 대승을 갖다 이루게 되는 게 명량대첩이에요. 그러니까 울돌목이라는 곳에 이제 급류를 갖다 이용한 대승을 갖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순신의 이제 마지막 대첩이 이제 노량대첩이에요. 임진왜란의 3대첩 하면 한산도 대첩가 있잖아요. 진주대첩, 그 다음에 행주대첩이 되는 거예요. 평양성대첩은 명군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민족의 3대첩에는 안 들어갑니다. 한산도, 진주대첩, 행주대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3대첩 하면 있죠. 요 한산대대첩이랑 명량대첩, 노량대첩 요 세 개를 갖다 들게 되어 있어요. 노량대첩이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마당이에요. 끝나는 마당. 전쟁의 원흉이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싶은 상황. 그래서 일본이 퇴각하는 상황이에요. 퇴각하는 상황. 그런데 그 퇴각하는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있죠. 이 철수하는 왜군들을 그냥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나라 와서 못된 짓 한 게 얼만데. 그리고 저것들이 그 퇴각을 한 다음에 재정비해서 다시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이순신의 입장은 이 퇴각하는 왜군들을 갖다 격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각하는 왜군들을 갖다 격파하는 전투를 벌였는데 그게 이제 노량대첩이에요. 노량대첩. 노량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남해 이제 노량해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 노량대첩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전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3번째 전투 이순신이 이제 이 전투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많은 의문을 갖다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23번이나 멀쩡했는데 뭐 별로 이제 급한 전투도 아닌데 이 전투에서 이순신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이순신이 이 노량해전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더 문제가 됐을 거예요. 왜? 선조라는 인물이 속이 되게 좁은 인물이에요. 의병장들 이미 몇 명을 갖다 역모로 읽어가지고 제거했던 인물이거든요. 이순신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이라든지 뭐 관심 같은 게 선조에 대한 관심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질투쟁이 선조가 이순신을 갖다 살려놓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살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살아남았으면 뭐 역모랑 얽히게 되면 구족이 멸하게 되니까 그 이순신이 자살했다는 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은 이순신이 숨어 살았다는 설이 있어요. 죽은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 살았다는 설도 있어요. 이순신 무덤이 2개다 뭐 이런 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요 판옥선 잘 봐주십시오. 요게 이제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우리 배예요. 우리 배. 일본 배는 있지 않습니까? 세키아란가 해가지고 이제 요런 조그마고 있죠. 날씬한 아주 빠른 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는 이제 전술이 이제 우리 배에 붙여가지고 있죠. 우리 배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육탄전을 갖다 벌이는 게 일본 애들이 이제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배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제 대포를 갖다 쏘는 거예요. 대포를 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군 전술이고요. 이순신이 이 판옥선을 가지고 23번의 전투를 갖다가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역사가들은 이순신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판옥선이 있죠. 일본의 뭐 세키아란가 하는 요 배에 비해서 우월한 배였다는 거예요. 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계속 연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데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원균이라든지 다른 해군 장군
장수들은 이 똑같은 배 가지고도 일본군한테 계속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만 이 배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써서 승리로 이끌어냈던 거예요. 판옥선이라는 배도 임진왜란 때 활동한 배로서 여러분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났습니다. 이 임진왜란의 이제 영향,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도 그렇고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거대한 이제 국제전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임진왜란 전쟁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있죠. 정치적으로 비변사라는 기구가 국정최고기구화 되었다. 원래 의정부라는 기구가 국정최고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라는 기구가 국정최고기구로 성장하였다.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명의 은혜를 갖다가 졌다 생각하고 명의 은혜를 갚으려는 사상이 등장하게 돼요. 그거를 제조지은이라고도 부르고 숙명보은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조지은은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준 은혜란 뜻이고 있죠. 숙명보은은 명을 숭배하고 은혜를 갚겠다는 사상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임진왜란에 진 은혜를 갖다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사회적 현상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인구 감소 너무 당연해요. 7년이나 전란을 치렀으니까 인구 증가하면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농촌 황폐화 이것도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양안과 호족 소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양안은 토지대장, 호족은 인구대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안 호족 소실되면서 재정이 악화되죠. 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얘들이 불타버렸으니까 재정 악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암기할 포인트는 요거를 암기를 해주세요. 요거 두 개를 암기를 해주세요. 이 재정 악화를 갖다 조선이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명첩과 납속책을 발행하였다. 공명첩과 납속책. 자, 공명첩은 있죠.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관직 임명장이에요. 이 임명장을 돈을 주고 사서 있죠. 자기 이름을 딱 적어놓으면 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납속책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해준다. 신분 상승을 갖다 시켜주는 요런 이제 공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를 갖다 국가에서 이제 발행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갖다가 돈을 갖다 자금을 갖다 마련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국가의 재정 악화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응책이 됐지만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의 신분제 동료로 갖다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신분증들을 갖다 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양반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명척 납속책이 아니라 자, 돈이 없는 사람은 가짜 공명척, 가짜 납속책, 족보 위조 뭐 이런 걸 갖다 통해서 또 양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가 무너지게 된다, 동요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상 가장 있죠.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었던 두 개의 전쟁이 하나가 몽골과의 전쟁, 두 번째가 임진왜란이에요. 몽골과의 전쟁에서는 주로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다 불타게 돼요. 몽골 애들이 일부러 불교 문화유산 태워요. 왜? 지네 라마교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일본 애들도 불교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문화유산보다는 주로 우리 왕조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전주사고를 제외한 3대 사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 이제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궁궐들 있죠.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에 있는 궁궐들 다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그 다음에 실수로 불국사 하나 태워요. 불교 문화유산 하나 태워요. 이거는 일부러 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들도 불교 믿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이제 우리 왕조 유산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있죠. 우리 주변국들 상황이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 손해봤어요. 7년 동안 전쟁하면서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동시에 명나라가 우리 도와주느라고 또 힘이 되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명과 우리는 힘이 약해졌는데 오히려 있죠. 이득을 본 국가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이득을 보게 되냐면 우리랑 명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있죠. 북방의 여진족들이 이득을 보게 돼요. 왜? 얘 둘이 약해졌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방의 여진족들, 여진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누르하치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자, 후금이라는 나라까지 건국하는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이 후금에 대한 충리배교를 펼치는 게 나중에 광해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득을 봐요. 일본도.
일본은 일단은 지네가 원했던 애 있죠. 일본 내 남하도는 군사력들을 문제 해결되어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선의 선진 문물들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빼앗아간 선진 문물 중 하나가 있죠. 이황의 성리학이에요. 이황의 성리학. 우리 남인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황 있죠. 이황이 경상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상도 일대를 갖다 장악한 일본 애들이 있죠. 이황의 제자들을 갖다 많이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으로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적, 활자, 도자기 기술자 이런 것들을 일본이 이제 선진 문물들 다 약탈해가지고 일본 문화는 오히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전쟁의 이제 전개 과정이에요. 임진왜란은 실제로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란 두 개의 전쟁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정유재란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네 개의 사건들만 순서를 잡고 이제 의미 부여할 수 있으면 돼요. 임진왜란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 임진왜란의 순서는 있죠. 요 그림을 암기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부터 쭉 밀린다. 쭉 이렇게 밀린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린 다음에 이제 반격이 바다에 시작된다. 바다에 시작돼서 자, 진주대첩,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성 전투, 그 다음에 행주대첩, 그 다음에 이제 행주에서 우리가 행주를 지키고 나니까 일본군들이 부산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울 되찾게 된다. 우리가 밀리는 라인은 그냥 쭉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격의 라인은 요거는 이제 몇 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심화로 가면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두 개의 예외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하나는 꽤 빈출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옥포해전 시점이에요. 옥포해전 시점. 나머지 이순신의 전부 해전들은 여기 몰려 있는데 옥포해전만 요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요쪽에. 옥포해전 나오면 요거는 고난도 문제예요. 요건 심하게 잡아드릴게요. 옥포해전만 안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이 흐름 가지고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유재라는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누구야? 그러니까 원균이가 7천량에서 삽질을 하죠. 7천량. 7천량 빼앗기면서 충청전라도가 열리게 돼요. 이 충청전라도에서 명군이 있지 않습니까? 왜군을 한번 격퇴했던 전투가 직산전투. 명군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두 개의 대첩이 추가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해상권 빼앗긴 거를 다시 되찾아오는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했어요. 일본군이 이제 퇴각하는 일본군을 갖다가 물리치는 전투가 노량해전. 요 네 개의 전투만 순서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이제 암기하는 팁이 뭐냐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7천량 돈이에요. 액수. 7천량을 주고 직접 샀어요. 뭐를 샀냐면 있죠. 명량해전 때 쓰였던 노를 산 거예요. 배를 갖다 움직이는 노를 산 거예요. 7천량 주고 직접 산 명량해전 노 해가지고 요 네 개의 사건 순서를 갖다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임진왜란 순서 나오면 뭐 이거, 그 다음에 정유재란 순서 나오면 이거 두 개 섞어서 나오면 이 두 개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뭐 순서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기초 문제예요. 기초 문제. 지금 보니까 이제 진주대첩, 명량대첩,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명량대첩이 그러니까 정유재란 뒤쪽으로 휴전기 이후로 빠지고 있죠. 나머지 요 세 개는 이제 일명 이제 고양이 대첩 해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에 3대첩이 있죠. 3대첩이에요. 그리고 평양성 전투는 물어보면 이쪽에 이제 그 상처가 하나 생겨 있어요. 요 세 개, 한산도, 진주, 행주대첩, 그 다음에 이제 명량해전은 나중에 이제 휴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순서 잡아주는 요거는 기본 문제입니다. 7급 문제 치고 너무 쉽게 나왔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기출 문제 풀어보면 그 순서 잡는 문제 고난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요 그림만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진왜란 그리고 휴전기 정유재란 우리 이제 붕당 정책이 있죠. 외구들의 침략, 선조 때 있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조 이후에 집권했던 광해군은 있죠.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후군과의 전쟁을 갖다가 외교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막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이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고
집권한 서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친명배금, 명예에게만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갖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성장해 있는 후군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금에서 있죠. 조선을 갖다가 응징하기 위해서 두 번의 호란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조선을 갖다 침략하는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 두 번 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일본의 우리 인조 반정 이후 서인들의 있지 않습니까? 친명배금 정책을 요 숙명 보훈 사상이 좀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 앞서서도 이제 임진왜란의 결과 중에 하나가 숙명 보훈 사상 확인을 했습니다. 이 숙명 보훈 사상의 흔적들을 우리가 싹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동묘 같은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무시하시고 있죠. 이 숙명 보훈 사상의 제대로 된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치면 효정. 우리 선, 광, 인, 효, 현. 자, 착한 미친놈 효현이 해가지고 암기를 했었어요. 요때 이제 인조의 아들 효종, 아빠한테 효도한다고 난리 피웠던 효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효종 때 이제 송시열이 등장했어요. 송시열, 서인을 대표하는 노론을 대표하는 송시열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송시열이 효종 보고 이제 건의안을 올렸는데 그 건의안이 기축봉사입니다. 기축봉사. 서인 애들이 기축이란 단어 되게 좋아해요. 기축 사옥은 정렬입 모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전액 경쟁자인 동인들을 갖다가 대거 숙청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송시열이 또 기축연에 있죠. 기축봉사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죠. 북벌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벌을 이용해가지고 서인들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축봉사, 송시열 때 이 시작된 기축봉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죠. 역시 송시열과 관련되어 있어요. 송시열이 무슨 황국 때 죽었어요? 우리 3대 왕국 있지 않습니까? 3대 왕국, W자 3대 왕국 중에서 송시열이 사학을 받는 게 남인들이 집권했던 이 기사왕국이에요. 기사회생했던 기사왕국. 이 기사왕국 때 송시열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을.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죽으면 명나라 황제들 재산은 누가 지내주냐 이렇게 푸념을 갖다 했던 거예요. 당시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 황제를 갖다 송시열이 지내주고 있었는데 송시열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제 누가 제사를 지내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송시열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송시열 유지를 떠받들어서 숙종 때 있죠. 명나라 황제들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만동묘라는 곳이에요. 역시 숙명보훈 사상이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 만동묘라는 곳이 노론의 본진이에요. 송시열의 고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론이 있죠. 노론. 세도 정치를 갖다 타파하려고 노력했던 개혁가인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이 만동묘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흥선대원군이 철폐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송시열, 효종 때 기축봉사, 그리고 만동묘 이런 것들이 숙명보훈 사상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이 인조반정 이후 적극적인 친명배금 정책이 있죠. 요게 이제 두 차례 호란을 갖다 불러오게 된다. 그 호란 중에 이제 첫 번째 호란이 정묘호란이라는 호란이에요. 임진왜란도 두 개의 전투가 이제 모여 있죠. 임진왜란 그리고 휴전기 정묘호란, 정유재란. 그 다음에 이제 호란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개의 호란이 이제 그 두 개의 호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정묘호란에 있죠. 이 호란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후금이 있죠. 후금의 아주 똘똘한 뛰어난 황제가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홍타이지라고 불리는 애예요. 홍태종이라고도 부르고 홍타이지라고도 불립니다. 얘가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덟째 왕자예요. 여덟째 왕자. 원래는 첫째 왕자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덟째가 거의 막내가 왕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있죠.
이 막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종 같은 인물도 보세요. 그러니까 형들 4명이나 제끼고 왕이 됐다는 말은 있죠. 정말 대단하고 욕심도 있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홍타이지도 비슷해요. 8째인데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 똘똘하고 야심차고 능력 있는 애가 이제 왕이 된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인조가 이제 그 인조반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있죠. 후금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홍타이지가 이제 조선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기만 있으면, 명분만 있으면 조선을 혼내줘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선에서 그 계기를 갖다 마련해 줬던 거예요. 조선에서 인조 때 마련해 준 계기가 뭐냐면 이갈의 난이라는 반란 사건입니다. 이갈의 난이라는 반란 사건. 이갈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무신입니다. 무신. 북방을 지키는 아주 유능한 무신입니다. 이갈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이갈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이제 인조반정을 갖다 거의 성공시킨 인물이라고,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성공시킨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조반정 이후에 농공행상 상을 주는 데 있죠. 가장 역할을 많이 수행했던 이갈은 있죠. 이등공신이 된 거예요. 이등공신. 그리고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인조반정 때 숨어 있었던 인물이 1등 공신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갈은 여기 이제 불만이 많았겠죠. 이 불만을 품고 있는 이간이 입이 쑥 튀어나와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랑 있지 않습니까? 이 이갈의 반대 세력들이 이갈한테 역모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갈의 아들을 역모로 꼬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갈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시 북방을 지키고 있던 이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방을 지키던 국방경비대, 그 군부대들을 갖다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한양을 갖다 점령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갈의 난이라는 사건이에요. 한양을 점령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해요. 그리고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달아나는 인조를 갖다 끝까지 추격해서 인조의 목을 땄다면 있죠.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소를 장악한 거에 만족하고 있죠. 달아나는 인조를 갖다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둡니다. 이게 이제 이갈의 실수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인조가 이제 공주로 피신을 해가지고 있죠. 사람들을 갖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있죠. 다시 이제 반격을 해서 결국 이갈의 난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갈의 난이 실패한 다음에 있죠. 이갈의 밑에 있던 인물들이 있어요. 이갈의 잔당들이죠. 잔당들. 이 잔당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죠. 그러니까 반란군이니까. 이게 이제 이 이갈의 잔당들이 후금에 투항을 하는 거예요. 후금, 홍타이지한테 가서 투항을 합니다. 투항하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꼰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원래 광해군이라는 너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왕이 있었는데 너네랑 친하게 지낸다고 인조가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꼰지른 거야.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홍타이지는 드디어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 홍타이지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근데 이 정묘호란 때는 조선이 인조가 있죠. 대응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의 대군을 막는 방식, 공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강동 6주 일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산성을 지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후방의 기마민족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강화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정묘호란 때는 충족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조가 성공적으로 강화도에 피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병들이 관군이 아니라 의병들이 운이 좋았던 거죠. 정봉수 그리고 이릭 같은 의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강동육주 일대를 사수하는,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닭 쫓던 개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급로 끊기면 지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얻는 거 없이 있죠. 얘들이 급하게 화해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형제 관계로 만족하고 있죠. 조공품을 바친다. 요 조건만 얻고 강화 전쟁을 갖다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묘호란은 큰 침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응을 갖다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호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된통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홍타이지가 한번 조선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한 상황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죠. 조선을 갖다 다시 갈구는 겁니다. 어떻게 갈구냐면 이제 그 후금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장악을 하고 이제 황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되는 거예요. 청나라. 그게 이제 홍타이지가 황제가 됐던 거예요. 황제가 된 다음에 조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왕일 때는 형제관계였지만 이제 내가 황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 내 신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형님 하지 말고 주인님하고 불러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거죠. 홍타이지가. 근데 조선 애들이 융통성 없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인은 명나라 밖이야 하면서 이제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신관계 요구를 갖다 거부하면서 청과의 전쟁을 갖다 주장하게 됩니다. 딱 한 명 좀 특이한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를 합니다. 왜? 현실에서 우리가 이 청을 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주전론 주장했던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대부분 99.9%가 주전론 주장했어요. 근데 딱 한 명 주화론 주장했던 이단화가 있어요. 그게 최명길이에요. 최명길은 암기를 해주세요. 사료에서도 꽤 자주 나옵니다. 주전론 사료는 막 바꿔서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거. 근데 주화론은 최명길 거밖에 없어요. 최명길이 우리가 그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죠. 지금 현실은 화해를 할 수밖에 없다. 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서 최명길만이 주화론, 화해를 주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근데 대세가 주전론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란 때, 병자 호란 때는 있죠. 홍타이지도 제대로 미리 준비를 갖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조건 중 우리가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경업이라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 육주에서 백마산성을 갖다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강화도로 피신을 못해요. 미리 있죠. 홍타이지가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갖다 차단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왕실에서 강화도로 이렇게 피신을 하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피신했는데 정작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왕과 왕세자가 강화도로 피신을 못했던 거예요. 길이 막혀버렸던 거예요. 길이 끊겨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신하지 못했던 애 있죠. 인조와 소현세자는 결국에는 준비도 안 돼 있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돼요. 병력이 둘로 나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로 갖다 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둘이 각계격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를 지키던 강화도는 강화도대로 격파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한산성도 결국 오래 지키지 못하고 있죠.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 누구야 그러니까 인조가 홍타이지한테 저 삼전도 송파 나루터예요. 송파 나루터 삼전도로 끌려가지고 굴욕적으로 항복 의식을 갖다가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09 고두례 하는 거예요. 뭐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대충 이제 이런 의미예요.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다. 우리가 중국 왕자한테 직접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절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역사상.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왕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나서 있죠. 왕세자를 비롯하여 강경파들 그리고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인질이 되어서 있죠. 심량이면 요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쓸데없이 전쟁해가지고 크게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복수설치라는 사상이 등장한다. 복수설치는 어렵게 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수하겠다고 설쳤다. 실제 복수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보고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호란가 있죠. 두 차례 호란을 지도를 보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정묘호란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들어오다가 한양까지도 못 들어오고 애들 빠꾸해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강화도로 피신했다는 소문을 갖다 듣는 거예요. 강화도로 피신했으면 어차피 답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 라인은 지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쭉 들어와서 지금 특징이 뭐냐면 한성까지 와가지고 강화도랑 그리고
지금 남한산성으로 병력이 지금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병자호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는 우리 병력이 강화도랑 남한산성으로 분산이 됐기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병력도 두 개의 병력으로 분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를 보고 지도를 보고 이게 병자호란인지 정묘호란인지 구별할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별해야 되는 포인트가 요 강동 육주 일대를 두 호란에서 우리가 다 지켰어요. 정묘호란 때는 정묘호란이니까 정봉수, 정의로운 의병들, 정봉수와 이립 같은 의병들이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는 임경업이라는 명장이 백마산성을 지켰다. 요 두 개 또 구별을 갖다 해주시고요. 홍명보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김상용은 심화로 가면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아직은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운의 소현세자. 우리 예송 논쟁 얘기를 할 때 예송 논쟁이 일어났던 배경이 효종이 둘째 아들 출신이라서 그 예송 논쟁, 정통성 때문에 예송 논쟁이 일어났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원래 인조의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라는 똘똘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조 대신에 있죠.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얘가 돌아온 이후에 문제가 됐어요. 소현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쯤 되면 생각이 상당히 끼어서 들어와요. 청나라 원래 오랑캐라고 엄청나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청나라에 잡혀갔었는데, 실제로 청나라 가서 살아보니까 있죠. 청나라 문물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있죠. 우리가 청을 꺾기 위해서는, 청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청의 발전된 문물들을 갖다 우리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쏙 좁은 인조가 있지 않습니까? 듣고 버럭 화를 내면서 아들의 머리를 벼루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소현세자가 기절해 있어요. 의식을 갖다 잃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의식을 차리는 데 있죠. 얼마 안 있어서 소현세자가 있죠. 몸에서 7개의 구멍에서 검은 피를 흘리면서 죽게 돼요. 독살당하는 거예요. 독살당하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아빠인 인조가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소현세자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 만약에 누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의문을 제시한다면 영모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래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왕세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의 죽음을 조사를 못하게 해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죽음에 연루가 돼 있었던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정황상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현세자가 죽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인조의 둘째 아들 소현세자랑 같이 있죠. 끌려갔던 복림대군, 얘가 효종이에요. 얘 효종. 근데 얘는 돌아올 때까지도 청에 대한 복수심밖에 없었어요. 아빠랑 똑같은 조그만 그릇이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왕위를 갖다가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지금 화살표로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연도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나중에 제가 연도 간거 잡아 드릴 겁니다. 화살표를 보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금 화살표가 한성에서 지금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분리가 되고 있죠. 시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요게 강화도, 남한산성, 화살이 한성에서 요렇게 이제 분리돼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를 보면 있죠. 요거를 보면 우린 병자호란이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군 육진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군 육진은 조선 초 있죠. 관악주도기 때 일본과의 교린 관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거예요. X. 그 다음에 정봉수 이립이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나름대로 유력한 그 선지네요. 정봉수 이립은 있죠. 정의로운 의병. 얘들의 별명이 정의로운 의병 해가지고 그 정묘호란 때, 같은 정자 들어가는 정묘호란 때 활동했던 애들이에요. 여기를 갖다 지켰던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 천도가 단행되었다. 강화도로 피신한 거랑 강화도 천도랑은 달라요. 우리 역사상 강화도 천도는 한 번밖에 없어요. 고려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대몽왕정 때요.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군신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다. 3배 구고들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결국에는 군신관계를 갖다 굴욕적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선에 있죠. 대외관계 이제 임진, 외랑가, 그리고 두 차례 호랑, 양랑까지 정리했습니다. 임진왜란 파트가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임진왜란에 포커스만 잘 맞추면 해볼 만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이상한 잡다한 지식에 매달리지 말고 있죠. 순서, 두 개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중심으로 전개 과정들을 갖다 여러분 확실하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고난도 문제까지 다 풀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